유튜브로 있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만주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다. 박정희가 만주로 온 그 무렵 김일성은 관동군과 만주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만주를 떠나고 있었다. 나중에 한반도의 두 주인공이 돼 대결하게 되는 두 사람이 바라본 만주는 같지 않았으나 민족이 처한 모순을 자각하도록 한 대지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김일성 빨치산 부대가 소련으로 후퇴하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간도의 용정에서 독립군의 신화를 흠모하며 소년기를 보냈던 만주 군관학교 1기생 방원철은 1930년대에 들어서서 독립군의 주력이 공산화되면서 조선인 마을로부터도 민심이 떠나게 됐다고 했다. 빨치산이 마을로 내려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공출과 현금을 요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동포 유지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다. 우리 마을에 밤손님들이 내려와서는 삼촌을 불러 객출할 돈을 통보하고 갑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 300원, 400원씩 모아주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저희 친구 아버지가 너무 잦은 객출 요구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이분의 머리에 대못을 받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만주군 장교가 돼 팔로군을 상대로 싸워보니 그들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 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계열의 빨치산들은 마적단같이 인민들을 약탈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의 그런 모습을 더욱 자세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해방된 뒤 김일성 일파와 함께 잠시 인민군 창설에 관계했을 때였습니다. 이 김일성 계열의 유격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간도 특설대는 2개 대대 규모의 부대였다. 부대장만 일본인이고 장교들과 병사들은 조선인들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들인데 이 부대에 장교로 근무했던 최남근, 강재호는 비밀 항일 조직을 만들어 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최남근은 광복뒤 국군에 들어와서는 좌익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당시 만주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단순히 무슨 색깔의 군복을 입고 있었느냐로 평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한 것이다. 박정희 등 2기생도들은 1941년 여름 내몽골 지역인 흥안서성에 갈금묘로 2주간의 야영훈련을 갔다. 주로 농경지로 이루어진 만주의 대지와는 분위기가 또 다른 대초원이었다. 지평선에 산이 솟아있는 것이 아스라이 보여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곤 했다. 워낙 평탄하여 조금만 불룩해도 멀리서는 산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눈을 감고서 한두 바퀴 맴돌면 방향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1기생의 훈련 때는 일본인생도 2사람이 부대 수경지를 떠나 척후로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다. 대초원에서 방향을 잃어버렸든지 늑대에 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박정희와 생도들은 용변을 보러 나갈 때는 반드시 2사람이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총을 들고 늑대떼가 나타나는지를 감시하도록 주의를 받았다. 박정희 일행의 숙소는 라마교 절이었다. 불당에는 소와 개가 여자들과 관계하는 망측한 모습의 조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몽골의 가정에서는 장남이 라마교의 승려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라마 수도승은 어디를 가든지 결혼하기 직전 처녀들의 정조를 먼저 대접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불상에서 보듯이 소나 개의 생활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수많은 몽골 여자들은 매독에 걸려 있었다. 생도 시절의 경험 중에서 박정희를 비롯한 조선인 생도들이 오래도록 추억거리로 간직한 것은 철령에서 한 칙도 연습, 대련에서의 수영, 이 흥안서상에서 한 야영훈련, 그리고 대련, 무순, 봉천의 중화학공업시설, 시찰이었다. 박정희는 광활한 만주의 대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공업력에 바탕을 둔 일제의 국력과 야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산으로 둘러싸인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답답증을 느꼈었다. 이를 풀기 위해 나팔도 불어보고 제자들과 같이 병정놀이도 했으며 운동에 전념했었다. 이제 박정희는 광야를 발견한 것이다. 노을에 물든 붉은 수수밭이 끝없이 뻗어나가고 폭이 100m나 되는 대로를 중심으로 대도시가 건설되며 만주철도와 거대한 산업시설이 동맥과 고동으로 다가오는 꿈틀대는 신천지. 박정희가 약 4년간 호흡했던 이 만주가 그의 머리에 큰 그림을 집어넣어 주었을 것이다. 몸집은 작았지만 박정희는 우리 역사상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스케일 감각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가 건설한 포항제철, 현대조선, 고속도로, 신도시, 중화학공업단지, 그린벨트는 좁은 한반도에는 넘치고 오히려 만주 같은 대륙에 어울릴 것 같은 규모였다.
우리의 역사적 전통과 국력에 비추어 예외적이고 과분하게도 보이는 것들이었다. 박정희가 문경이나 한반도 안에서만 살았더라면 그런 대담한 구상은 어려웠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보지 않은 것을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신이 보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크게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일제가 내세운 오족 혁파는 말장난이었지만 오족이 뒤엉켜 사는 만주는 박정희를 국제화시켰다. 박정희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동기생은 이한림이었다. 둘 다 강직한 면이 비슷했다. 다만 표현 방법이 달랐다. 박정희는 과묵으로서, 이한림은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언동으로서 표현했다. 이한림도 소년기의 박정희처럼 나폴레옹과 이순신의 전기를 잃고 군인의 길을 꿈꾸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세기의 경량에서 만주 체험의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만주는 국제사회와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폐쇄 속에 은근한 풍요를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이 삼켜버리기에는 너무 광활한 땅이었다. 국가의 행정, 법, 질서가 미치지 못하는 공지는 사람들을 활달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야생적이고 야만적인 면도 있지만 텍사스적인 열기, 짙은 투전판의 분위기, 겨울 눈보라와 눈썰매, 독한 고량주, 일어, 노어, 중국어, 조선어의 혼합, 우글거리는 강도단, 비적, 마적단의 횡횡 등 남성적 약동성이 살아있었던 것이다. 이런 만주 땅의 특징은 소극적인 것, 우유부단한 것, 엉거주춤한 중간파 기질을 혐오하도록 만들었고 강렬한 것, 적극적인 것, 분명한 것을 열망하도록 나를 변화시켰다. 박정희가 군인이 되려고 했던 기본적 동기는 무엇보다도 긴 칼을 차고 말을 달리며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군인이 되어 독립운동과 국가 건설의 힘을 비축하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총구의 힘을 이용하여 독립이나 국가 개조를 하려는 생각의 씨앗은 아마도 만주군 관학교의 연병장에서 그 최초의 싹을 틔웠을 것이다. 군대를 단순히 전쟁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정치의 수단으로 보게 되는 쪽으로 시각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가 딛고 있었던 만주국이 우선 일제 관동군의 작품이 아니었던가. 관동군 작전 참모로서 만주사변을 기획했던 이시하라 간지 같은 청년 장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던 때였다. 박정희가 대구사범 5학년 때 일어났던 1936년의 226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화두를 제공해줬다. 이소배, 안도, 다케시마 같은 30대 초반의 가난한 농촌 출신 대위들이 주동이 되었던 이 거사는 그 동기가 군국주의적 책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대륙 침략 정책에 희생되고 있던 농촌의 현실을 농민 출신 부하 사병들의 비참한 경험담을 통해 알게 된 이 청년 장교들은 천황에 직접 호소하여 이른바 소화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관료화된 군 산층부를 숙청하고 사회적 모순을 일거에 해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군 내외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도쿄의 요충지를 점거했으나 거사 초반의 사이토 내무 대신, 와타나베 육군 교육총감, 다카하시 대장 대신 등 요인들을 죽이고 스즈키 시종무관을 중상에 빠뜨림으로써 천황의 노여움을 샀다. 그들은 도쿄 근방의 부대에서 동원한 1,500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지만 천황이 반도라고 규정하자 자살하거나 투항해버렸다. 226 사건을 주동한 장교들은 만주사변을 주동한 엘리트 참모들과는 달리 농민 출신 사병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동감했던 일선 부대의 장교들이었다. 이런 사건의 성격은 가난한 농민 출신의 장교 후보생인 박정희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었다. 더구나 만주 군관학교에는 226 사건에 연루됐다가 밀려나서 온 장교들이 교관이나 구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침략적 군국주의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아시아주의자의 성향을 갖고 있어 민족 차별 의식이 덜했다. 박정희가 좋아했던 만주 군관학교의 중대장 간노 히로시와 일본 육사의 사카키 구대장이 그런 장교들이었다. 이런 장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박정희는 국가개조의 수단으로서 총구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것이다. 군대, 권력, 개혁이 하나의 화두로서 그의 가슴속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그는 더욱 과묵해졌다. 간노 히로시 소교는 226 사건에 가담했다가 파면된 뒤 만주군 장교로 넘어온 사람이었다. 그는 조선인 생도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일기생 방원철, 최창윤, 강재순을 자신의 관사로 초청했다. 점심을 대접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너희들 조선 독립을 원하지. 앞으로 독립운동을 열심으로 하게. 그러나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야.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때 독립운동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해. 박정희의 동기생 이한림은 또렷한 특생을 지닌 박정희 생도에 대해서 이런 요지의 증언을 남겼다. 조그마한 체구이지만 어깨를 딱 벌리고 당당하게 걷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가끔 둘이 만나면 조국의 비통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결심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이는 혈우라고 할 만했다. 특히 나에게 감명을 준 것은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그 불굴의 정신이었다. 동기생 이병주는 만날 때마다 나를 혼돈시켰다.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하다가 끝에 가면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이었다. 그는 체질적으로 공산주의에 젖어 있었다. 나는 이병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데 박정희가 가끔 그와 어울리며 그의 말을 반박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만주계와 일본계의 교관이었던 오다카 가스에는 1941년 가을 종합연습 때 박정희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오다카 교관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되는 행군 훈련 때 소대장이었고 박정희는 그 아래 분대장이었다. 오다카 교관은 박정희에게 진지 공격 명령을 내리곤 했는데 명령을 받아 실천하는 자세에 기력이 넘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성실함이 느껴졌다. 투지를 가슴속 깊이 묻어둔 사나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동남아시아로의 쾌속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남방작전이었다. 1942년 3월 23일 박정희 등 2기생은 만주군관학교 예과를 졸업했다. 이날의 졸업식 기사는 우등상을 받는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만주일보에 실려있다. 이날 군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졸업식에 부위 황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우치안부 대신과 우시종무관이 참석했다. 만주군관학교 교장 나구모 중장이 상황보고에 이어 열병식과 생도 대표에 강연이 있었다. 일본계 우등생인 오카미, 고야마 두 학생이 강연을 했다. 우시종무관이 전달한 우승상장을 받은 5명의 명단에 오카미, 고야마 두 일본 생도와 함께 다카키 마사오, 즉 박정희와 유, 장 두 만주계 생도의 이름이 들어있다. 누가 1등인지 이 기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박정희의 동기생들 중 생존해 있는 2사람, 이한림과 김묵은 박정희가 240명 만주 조선계 전체에서 수석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박정희의 이름이 두 만주계 생도보다 먼저 나오고 수상자 사진도 박정희가 대표로 받는 모습이라 두 동기생의 증언은 사실로 보인다. 일본계 수석은 아마도 강연을 한 2사람이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몇 달 뒤 고향에 들러 누님 박재희에게 금시계를 상으로 받았는데 나를 축하해주는 가족이 곁에 없어 눈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구미보통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뒤 대구 사범에서 꼴찌로 떨어졌던 박정희는 다소 늦은 나이에 다시 1등으로 복귀했다. 수년의 방황 끝에 정열을 쏟아부을 천직을 확실하게 붙들었다는 징표였다.